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원심을 모두 파기환송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승계 작업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담긴 계획서가 증인 채택 문제로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되지 못하면서 앞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반도체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는 2차례 수출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완전한 수출 규제 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을 더 강화했습니다. 정상국가를 대내외에 피력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라는 평가입니다. 상습 도박과 환치기,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어제 경찰에 소환돼 감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외 도박과 환치기 혐의를 먼저 조사한 뒤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밤이 돼서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 미국 플로리다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허리케인이 4등급으로 위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플로리다 주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비에 나섰습니다.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승계 작업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승계 작업은 대통령의 직무행위와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한 겁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대통령과 재벌의 정경유착 사건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이제 다시 받게 된 이재용 부회장. 이 같은 판결에 따라서 형량이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도 다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과 다른 혐의들을 함께 선고한 건 잘못이라고 대법원은 봤는데 이제 나눠서 선고를 하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역시 큽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승계 작업 자체로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위해 사준 말이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소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최 씨 뒤엔 박 전 대통령이 있었고 대통령의 권한은 삼성의 승계 작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승계 작업에 관하여 전 대통령의 직무 권한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한 것도 역시 뇌물로 봤습니다. 이 두 가지 혐의는 2심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또 함께 선고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도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직자였기 때문에 뇌물과 다른 혐의를 나눠 선고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일부 기업에 대한 강요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두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엔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15년에 이루어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입니다. 지금까지도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죠.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을 인정하면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도 한 과정으로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판결대로면 합병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었던 겁니다. 합병 전부터 소송이 이어진 터라 관련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불합리한 합병 비율로 주식값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낸 주주 소송부터 합병 전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1조 원대 소송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회계 사기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위해 이뤄진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렸다는 검찰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선고 직후 삼성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삼성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삼성은 어떤 특혜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어제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무죄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고 강남역까지 왕복 4km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태극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무죄 판결! 파기환송이 결정되자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대법관 이 사람들도 역사에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그들은 정치적인 판결을 한 거예요. 대법원의 판단을 왜곡하며 전혀 근거 없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명한 기업, 미국의 거액의 투자를 했던 기업만 제3자 뇌물로 인정한 겁니다. 이게 이 대법원 판결 여러분들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전체 차로를 막고 강남역까지 왕복 4km를 행진하면서 무죄를 외쳤습니다. 행진을 더 하게 해달라며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저 앞에까지 갈 테니까 길 여세요 빨리. 주최 측은 대법원 앞에 2,500명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또 한 번 법치가 사망했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국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끝내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자유한국당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진행할 예정이던 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유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가족의 출석 없이는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증인들이 제대로 수용이 된다 그러면 안건 조정이고 뭐 지금 할 이유가 없거든요. 민주당은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건 반인륜적이라고 맞서면서 앞서 합의한 일정대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까지는 논의를 한다는 기한은 논의 대상이 아니지. 그거는 합의한 건데. 그건 합의한 건데. 국회가 증인에게 청문회 닷새 전까지 하게 돼 있는 출석 고지도 아직 못했기 때문에 다음 달 2, 3일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달 2, 3일 증인 없이 청문회를 열거나 청문회를 미루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당 일각에선 청문회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야는 오늘 안건 조정위를 통해 증인의 범위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증인과 관계없이 정해진 일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을 미루기로 전격 합의한다고 해도 청와대가 이를 수용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 법정 기한은 원래 오늘까지였는데 국회가 다음 달 2, 3일로 한번 미룬 것을 또다시 미루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반도체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는 2차례 수출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완전한 수출 규제 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수출을 허가한 불화수소는 반도체를 만들 때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회로 패턴 중 불필요한 부분을 깎거나 불순물을 없애는 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순도가 99%를 넘는 고순도 불화수소의 경우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일본이 점유해 왔습니다. 때문에 지난달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고순도 불화수소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런 고순도 불화수소를 납품하겠다는 일본 기업 스텔라케미파의 신청을 일본 정부가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로를 새기는 데 필요한 또 다른 필수 소재 포토레지스트는 2차례 수출이 허가된 적이 있지만 고순도 불화수소는 처음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치적 보복 조치가 아니고 WTO 규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또 국내 반도체 업계가 대체제를 찾아 나서자 매출이 줄어들까 위협을 느낀 일본 업체들이 허가를 촉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간 일본 정부는 고순도 불화수소가 군사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수출을 불허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 건 허가가 났다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수출 규제 조치에 무조건 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통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력이 강화됐음을 밝혔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김 위원장이 국가 수반으로 활동하기 위한 기반을 다시 한번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최용해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과 군부의 주요 인사가 총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최용해 상임위원장은 헌법을 개정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앞으로는 최고인민회의에 대의원으로 참석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절대적인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유일적 용도를 더욱 철저히 김 위원장의 권한이 강화돼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에겐 법률 공포권과 대사 임면에 대한 법적 권한도 생겼습니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 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 북한의 절대 권력자인 김 위원장은 이전에도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발표한 건 나름대로 사회주의 정상 국가처럼 공식 절차에 의한 국정 운영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헌법 개정으로 집권 2기를 맡는 김 위원장의 권력은 더 강해졌고 김 위원장이 수반을 맡고 있는 국무위원회의 위상도 크게 높아져 영실공이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기구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이제 곧 플로리다주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허리케인 때문에 미국이 지금 비상입니다. 위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상점은 물과 식량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주유소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세력을 키운 도리안이 가까워지며 플로리다주 주민들이 대비에 나선 겁니다. All Floridians really need to monitor Hurricane Dorian. 열대성 폭풍에서 1등급 허리케인으로 발달한 도리안은 현재 플로리다주 동부 연안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도리안이 지나간 미국령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푸에르토리코에는 강풍과 함께 폭우가 내렸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도리안이 플로리다주에 도착할 때쯤에는 시속 200km의 강풍을 동반한 4등급 허리케인으로 발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리안이 대서양의 높은 수온과 만나 세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당국은 도리안이 현지 시간 9월 2일 플로리다주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강풍과 폭우 위험에 플로리다주 25개 카운티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최소 일주일치의 물과 식량, 비상약품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시리아에서 정부군이 반군 지역 마을에 대한 공습에 나서서 1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어린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공격을 재개한 이후 희생된 민간인이 100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시리아 북서부 이들립주의 마알의 달루만 마을입니다. 반군의 거점인 이곳이 정부군의 공습으로 폐허로 변했습니다. 불을 끄는 소방호스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굴착기가
무너진 건물 더미를 쉴 새 없이 걷어냅니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현지 시간 29일 시리아 정부군이 북서부 반군 지역 마을을 공격해 12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 중 절반인 6명은 어린이였다고 밝혔습니다. 마을의 달루마는 정부군의 공세가 집중된 칸셰이쿤의 주민 수천 명이 대피한 지역입니다. 반군의 거점인 칸셰이쿤은 수도 다마스쿠스와 북부 최대 도시 알레포를 연결하는 M5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지난 20일 정부군은 반군을 몰아내고 칸셰이쿤을 탈환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폐허가 된 마레 달루만 역시 M5 고속도로가 지나는 마을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을 돕는 러시아와 반군을 돕는 터키는 지난해 9월 반군의 거점인 이들립 등 시리아 북서부에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옛 알카에다 세력이 이들립 일대를 장악하자 정부군은 이를 명분으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지난 4월 말 정부군이 공격을 재개한 이후 민간인 95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에 또 전 세계가 긴장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나라 간 갈등의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검찰이 이 화웨이의 새로운 기술 탈취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화웨이에 대한 타격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화웨이는 이미 미국 당국으로부터 기소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혐의 사실이 추가될 가능성, 이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건은 화웨이가 포르투갈의 멀티미디어 업체로부터 스마트폰 카메라 기술을 탈취했다라는 혐의입니다. 미 당국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포르투갈 업체 관계자를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화웨이가 경쟁업체의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화웨이에 대한 압박, 이는 결국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화웨이 이슈는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주요 쟁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SNS에 올린 글이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글을 올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을 향해서 최근 불거진 의혹들은 부당한 게 맞다며 원한다면 목소리를 내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부모님의 싸움이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싸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선 후보자의 자식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식의 실력과 노력이 폄훼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을 텐데 사람들은 그의 노력을 말하지 않고 그의 부모만 말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를 조국의 딸로 기억할 것이고 사람들 머릿속에 부정적인 이미지는 지워지지 않을지도 모르며 심지어 누명도 쓰는데 그중 몇 가지는 인터넷에 영원히 남아 그의 이름으로 검색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밖에 새로운 소식들은 잠시 후 8시쯤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반대하자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기립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당은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어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7명의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들 가운데 첫 번째 청문 보고서 채택입니다. 청문회에서 특별한 도덕성 논란은 불거지지 않았고 지난 32년 동안 농식품 분야에서 일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다음 주 중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경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박광원,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하면서 빨리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먼지가 많이 끼는 등 문제가 지적이 됐었던 자사 건조기를 LG전자가 전량 무상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점검을 한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서로 2016년부터 지금까지 판매된 145만 대에 대해서인데요. LG 서비스 센터에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환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공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이 4개 항공사에 국토교통부가 총 24억 8,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의 경우에는 비행 전후에 점검 정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안을 비롯해서 모두 4건에 2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발표가 됐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름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0.03% 올랐는데 지난주 오름폭이었던 0.02%보다 커졌습니다. 이번 주까지 9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제주도에서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60대 여성이 발열과 오한 등의 증세로 입원했는데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반일을 하던 도중 진드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제 대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40대 승객이 앞차가 느리게 간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벽돌을 던졌습니다. 앞차의 유리가 깨졌지만 운전자가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이 남성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63세 이상 경비원의 고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29명에게 해고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들이 연령 제한 조건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경비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도 해고 반대 서명에 나섰습니다. 한일 간의 갈등 속에 열려서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올해 한중일 문화관광장관회의. 어제 한일 양국의 문화장관이 손을 잡았습니다. 문화 분야 교류는 지속해 나간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 세 나라 장관들이 발표할 인천 선언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김장겸 전 MBC 사장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 침해 등 김 전 사장에게 제기된 의혹은 합리적인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오늘 국제 무예 종합대회가 열립니다. 106개 나라 3천여 명의 선수들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 대결을 벌이는데요. 유도, 태권도, 태견 등 20개 종목에 271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네,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정옥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한상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밝힌 가짜뉴스 척결 의지에 대해서 공세가 오늘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은 부산에서 장애 집회를 이어갑니다. 조국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고 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서도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의 직원 불법 파견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근로감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자 이를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또 권혁태 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출근길 대체로 맑은 편이지만 곳곳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하게 비가 오기도 하는데요. 현재 충청과 경북 일부 내륙 지역에 적은 양의 강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기 불안정으로 중부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까지 최대 30mm로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 안개도 짙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안팎으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광주 28도, 대구가 29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3, 4도 높겠습니다. 북한도 한낮 기온 30도를 밑돌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도 기온이 오르겠고요. 일요일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남부와 제주에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비는 전국 곳곳에 일주일 가까이 길게 이어집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오전 경찰에 소환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밤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도박 혐의에다 외국인 투자자 성매매 알선 혐의까지 적용되면서 조사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경찰의 모습을 드러낸 건 어제 오전 10시쯤입니다. 해외 원정 도박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 수사에 성실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의 해외 도박과 환치기 혐의에 대해 먼저 조사한 뒤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밤이 돼서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 등을 드나들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돈을 달러로 인출한 뒤 한국에서 원화로 송금해 탈세나 돈 세탁에 악용하는 환치기 수법을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도박 자금을 어디서 조달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YG 미국 법인 등을 통해 마련했을 경우 회사 돈을 횡령한 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날 가수 승리를 불러 조사한 경찰은 두 사람의 엇갈린 진술을 대조하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승리에게선 해외 도박 혐의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양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지난 2014년 외국인 재력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광역수사대 수사관을 파견해 조사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청주 영덕간 고속도로 영덕 방면 속리산 휴게소 부근에서 4.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2대가 모두 보호 난간을 넘어갔고 운전자 2명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동서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경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범행 후 경북 경주와 강원도 등지로 달아났다가 27일 부산으로 돌아오던 도중 붙잡혔습니다. A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선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과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가 발생한 대구 이월드가 안전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서부 고용노동지청은 놀이기구의 체인과 벨트 등 회전부에 방호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고 높은 장소에 있는 작업장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등 위반 사항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지청은 이번에 적발된 사항들에 대해 시정명령 36건과 권고 2건 등을 내리고 위반이 엄중한 28건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죠.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어제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다시 진행됩니다. 김광산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들 3명에 대한 재판이 모두 파기환송됐는데 예상은 하셨습니까? 일단 좀 예상되었던 판결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 자체는 일단 법률상 위반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특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이제 분리 선거해야 하는데 선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백히 법률 위반이었고,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는 사실 최순실 씨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이제 모순된 판결이 나왔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말 3마리하고 그다음에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와 관련된 삼성의 어떤 경영 승계에 관한 묵시적 청탁 또 대가관계 그런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모순된 판결이 나왔는데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서만 하급심 2심 판결에서만 무죄로 나왔고, 똑같은 범죄 사실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최순실 씨 재판은 유죄로 나왔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예측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얘기를 잠시 해주셨는데 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직자의 경우 뇌물 사건과 다른 범죄 사건을 합쳐서 형량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건 그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랄지 이제 자치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직무에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범죄 사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뇌물과 관련된 부분을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이 명백히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왜 하급심인 1심과 2심에서 이 부분을 간과했는지.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검찰도 사실은 구형할 때 네. 분리해서 구형을 해야 하거든요. 네. 근데 검찰도 분리해서 구형을 하지 않았고 법원도 분리해서 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규정 자체가 있는 것 자체를 법원이나 이제 검찰에서 잘 모르고 간과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규정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친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뇌물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고 형량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형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네. 보입니다. 일단 범죄 사실이 여러 개인데 그걸 한 개로 선고를 할 때는 이제 경합범 가중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가장 무거운 죄에다 이제 가중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뭐 형량이 상당히 비교적 개별 범죄에 비해서는 이제 합쳐서 하기 때문에 형량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파기환송돼서 이제 고등법원에서 재판하면 특가법과 관련된 뇌물과 이제 다른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강요 이런 범죄 사실이 나누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각계 범죄 사실에 대해서 선고를 2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형량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상고심 선고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뇌물 액수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삼성 측이 그 최순실 씨에게 전달했던 돈 34억 원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말 구입비잖아요. 말 네네. 3마리 구입비 34억 원. 이 부분을 뇌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게 첫 번째 관심이 아니었습니까? 네, 가장 이제 중요한 쟁점 중에 그게 네. 하나였었죠. 그래서 일단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재판에서는 이 말 34마리가 말 3마리요? 말 3마리 네. 한 34억 원 그렇죠. 상당 됩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최순실 씨에게 처분 권한이 있다. 그래서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는 1심에서는 뇌물로 봤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항소심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이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제 판결이 나서 그때 상당히 논란이 좀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어떻든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박상진 삼성 측 사장하고 뭐 문자를 한 내용이랄지 여러 가지를 보면 실질적 처분 권한이 최순실 씨에게 있고 그 권한에 관해서 주는 것은 삼성 측에서 이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뭐 상호간 의사 합치가 있다고 한다면 처분 권한이 있으면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건 뇌물로 볼 수 있다. 이런 판결을 한 거죠. 네, 또 하나 관심을 모았던 것이 삼성 측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했던 16억 원이었습니다. 네. 2심에서는 이 부분도 역시 뇌물로 보지 않았었는데 어제 대법원에서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대가였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네. 말 아까 3마리 관련된 부분보다도 삼성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네.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3자 뇌물죄거든요. 제3자 뇌물죄가 되려고 하면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제3자의 제공한 뇌물과의 어떤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부정한 청탁이 되려고 하면 삼성에 무슨 현안이 있어야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는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어쨌든 간에 삼성에는 지배력 강화를 위한 승계 과정이 있었고 조직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러면 포괄적 현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직무가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직무를 이용해서 삼성의 이러한 지배력 강화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어떤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을 제공한 것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삼성은 이제까지 항상 주장이 경영권 승계라는 건 네. 없다는 취지로 이 얘기를 했었고 특히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분식 회계 사건에 있어서도 경영권 승계를 한다랄지 지배력 강화를 위한 그런 작업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어떤 이러한 논리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신빙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
정유라 승마 지원 용역 대금 36억 원을 대납한 부분에 대해서만 뇌물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 판결에 따라서 이제 50억 원 정도의 뇌물액과 횡령액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됐을 때 징역이라든지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원래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죠. 네. 그런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면서 석방이 됐어요. 이제 그 이유가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 3마리와 관련된 부분이 무죄가 됐고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와 관련된 16억이 무죄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걸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가 다 인정이 돼요. 그러면 사실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거에 어떤 정당성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고, 근데 그러면 항소심 파기환송심에서는 다시 대법원 판결 취지에 구속되어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현안이 존재했다. 이 부분을 어제 대법원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앞으로 또 관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입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법원에서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있어서 어떤 지배력 강화를 위한 네. 그런 작업, 조직적인 행동 이런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삼성물산과 관련돼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회사는 삼성 에피스가 연결돼 있고, 그러면 이제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분식 회계에 있어서는 증거인멸과 관련된 임원들은 구속이 됐지만 분식회계와 직접적 관계 있는 사람들은 구속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경영권 승계에 관한 현안이 있었고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됐기 때문에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분식회계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검찰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는 물론 지난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그와 다른 또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찰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되고 전국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까지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사법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끝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죠. 최순실 씨의 경우에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하라라고 기업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강요죄로는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순실 씨의 형량이 좀 줄어들게 됩니까? 아니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까? 일단 이 범죄 사실이 많은 범죄 사실 중에서 일부긴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범죄 사실의 일부가 무죄가 나오게 되면 형량이 줄어드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선고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년에서 형이 만약에 감경이 된다 하더라도 한 1, 2년 정도 감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그러지 못할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 상황도 보면요. 부산시청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이 어제 실시가 됐는데요. 조국 후보자 딸에게 6학기 연속 장학금을 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 과정을 보기 위한 겁니다. 오고돈 부산시장이 두 사람 간의 연결고리에 단서를 가지고 있는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직원들이 급히 시장 집무실로 들어갑니다. 복도부터 출입 통제선이 보입니다. 사흘 전 부산시청과 부산의료원을 압수수색한 검찰 수사관들이 다시 부산시청에 온 겁니다. 이번에는 시장실과 비서실 PC들을 모두 들여다봤습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임명과 관련된 문서 파일을 USB에 담아갔습니다. 노 원장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의 지도교수였습니다. 두 차례 유급한 조 씨에게 노 원장은 2016년부터 6학기 연속 장학금을 줬습니다. 지난 6월 부산시장이 임명하는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했습니다. 노 원장은 지난달 18일 부산시장실에서 오거돈 시장에게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검찰은 노 원장과 조 후보자의 연결고리에 대해 오 시장이 단서를 가지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흘 전에도 부산의료원을 압수수색해 원장 임명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확보했고
노 원장을 출국 금지한 상태입니다. 현재 유럽 순방 중인 오 시장은 자신의 SNS에 부산 의료원장 임명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지난 9일 개각에 따른 장관급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 있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 전초전으로 얘기가 될 정도였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관한 공방이 내내 이어졌는데 은 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은 그래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조국 후보자 가족이 100% 출자한 사모펀드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이 출자한 이 사모펀드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명계약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요소가. 미리 예단해서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너무 좀 이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고 비판도 했습니다. 참 조국 일병 구하기가 참 눈물겼습니다. 우리 금융위원회가 이렇게까지 해이지되나? 여당에선 사모펀드의 취득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같은 주제를 놓고 다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사모펀드를 이 공직자가 소유하고 취득하는 게 문제가 있나요?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하신 불법이나 또는 위법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거는 의혹된 거나 불법된 건 없습니다. 청문위원들은 정작 금융위원장 후보자인 은 후보자의 정책과 입장을 듣는데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조국 후보자 관련 논란에 대해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방송을 통해서 발언을 했고 이 조국 이슈는 정치 진영 간 대립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과 언론, 대학 집회 참여자 등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 중에 조국 후보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이 잘 나가는 조 후보자를 몰락시키기 위해 맹목적으로 가짜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국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었던 그런 소위 명문대학 출신의 많은 기자분들이 분기탱천해서 지금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에 대해선 조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가족 신상 털기에 나선 거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쯤에서 너가 안 물러나면 가족이 다쳐. 이 사인을 준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맥락인데 그래서 이게 저질 스릴러로 지금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 서울대 총학생회 집회에 정치적 배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거기 물방고기반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순수하게 집회하러 나온 대학생이 많은지 얼마나 모이나 구경하러 온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많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유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선 조국 후보자의 검증을 둘러싼 논란을 대립구도가 명확한 정치적 논쟁으로 바꾸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위선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단순한 질투와 시기로 폄하했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원심을 모두 파기환송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승계 작업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에 담긴 계획서가 증인 문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부딪히면서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예정대로 청문회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반도체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는 2차례 수출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완전한 수출 규제 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을 더 강화했습니다. 정상국가라는 점을 대내외에 강조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분석입니다.
상습 도박과 환치기,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어제 경찰에 소환돼 밤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외 도박과 환치기 혐의를 먼저 조사한 뒤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밤이 돼서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이번 주말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허리케인이 위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다음 주 중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경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하면서 빨리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먼지가 많이 끼는 등 문제가 지적됐었던 건조기에 대해서 LG전자가 전량 무상 수리 결정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판매된 145만 대에 대해서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국회 인사청문회. 오늘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녀 관련 의혹이,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직접 밝힌 가짜뉴스 척결 의지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2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홍콩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장갑차와 병력 그리고 군함이 진입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해마다 이 교대식을 해왔지만 이걸 중국 국영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시위대를 압박한 겁니다. 베이징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인민해방군이 구호를 외치며 장갑차로 이동합니다. 손에 소총을 든 병력은 트럭에도 오릅니다. 채비를 갖춘 중국군은 4곳의 검문소를 통해 홍콩으로 들어갔습니다. 1997년 홍콩 반환일에 주둔해온 인민해방군의 교대식은 해마다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걸 국영 CCTV가 보도한 건 처음입니다. 掌握了香港的基本情况和有关法律知识，同时强化了军事训练，提高了作战能力，确保有能力履行好防务职责。 시위대가 31일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자 홍콩 진입 장면을 고스란히 내보낸 겁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10월 1일 건국 70주년에 초대형 군사 퍼레이드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앞세워 역대 최대 규모로 천안문 광장에서 판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발표는 홍콩 사태로 인해 흔들린 권위를 만회하기 위해 전 세계를 향해 중국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지금까지 7명이 숨졌습니다. 도로에 흙탕물이 콸콸 흐릅니다. 현지 시간 28일 모로코 타루단트 지역에 쏟아진 비에 강둑이 터지면서 홍수가 났는데요. 갑자기 불어난 물에 축구 경기장이 물에 잠기며 미처 대피하지 못한 관중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 중엔 10대 소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피해가 있는지 당국이 파악에 나섰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160kg이 넘는 거대한 악어가 잡혔습니다. 성인 남성의 키를 훌쩍 넘는 이 악어, 길이만 3m, 무게는 무려 160kg이 넘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악어가 카약을 타던 남성을 뒤쫓았다고 하는데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 남성은 황급히 노를 저으며 도망쳤지만 악어는 끝까지 쫓아왔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무사히 육지에 다다른 남성이 경찰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3시간여 만에 악어를 잡았는데요. 남성은 오직 악어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며 합법적인 절차로 악어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돌로 내리치자 유리벽에 쩍 하고 금이 갑니다. 중국 허난성의 한 동물원에서 포착된 모습인데요. 이 원숭이는 흰머리 카푸친이란 종으로 평소에도 돌로 호두를 깨부수는 등 도구 사용에 익숙한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리벽을 깬 돌 역시 이 원숭이가 직접 날카롭게 갈아놓은 돌이었는데요. 이후 동물원 측은 원숭이가 탈출을 시도할 만한 이유는 없었다며 우리 안에 있는 돌을 모두 걷어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기상정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어제는 비가 꽤 많이 내렸는데 오늘 하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정말 굵고 강한 빗줄기에 깜짝 놀란 분들 많으시죠. 오늘도 우산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현재 전국 곳곳 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비가 갑자기 쏟아졌다가 그치는 등 대기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까지 최대 30mm 예상되고요.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요즘 비가 많이 내려서 그런지 공기는 깨끗한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도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은 공기가 더욱 깨끗한데요. 7시 기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22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 농도는 13 마이크로그램으로 모두 좋음 단계에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대기 흐름이 좋아서 공기가 청정하겠습니다.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서 일평균 좋음, 그 밖의 지역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공기의 질은 괜찮은데 오늘 아침 출근길 시야가 그렇게 좋지 않다면서 이건 뭐 안개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아침 안개가 상당히 뿌옇고 네.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내륙 지역 중심으로 시정이 무척 좋지 않은데요. 현재 충남 서천의 가시거리 40m, 전남 보성과 한평은 140m까지 짧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상습 안개 지역 지나는 분들은 속도 꼭 줄이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곳에 따라 뭐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까? 네, 오늘 계속해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이렇게 비가 내리지만 오늘 낮 동안 기온이 조금 더 오릅니다. 특히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3도에서 4도가량 더 오르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27도, 전주도 27도, 광주는 28도, 대구는 29도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낮 동안 조금 더위가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강릉, 대구, 창원 등 29도군요. 네, 최고 기온이요. 네, 30도는 올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레 태국 방문을 앞두고 태국의 언론과 문 대통령이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일본 관련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일본이 대화에 나서면 손을 잡겠다는 겁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자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언제라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고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입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한편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대화와 외교적 협력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아세안이, 태국을 비롯한 아세안이요,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오리건주 서쪽 해저에서 현지 시간으로 29일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육지에서 약 240km 떨어진 태평양 바다 아래 5.4km 깊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인명과 재산 피해도 현재까지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자 골프 세계 1위 고진영 선수가 또 세운 기록이 있다고요? 네, 현재 열리고 있는 대회에서 기록이 생겼습니다. 미국 오리건주에서 LPGA 투어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고진영은 이번 대회 전까지 16개 홀 연속 보기 없는 경기를 기록했고 지금 열리고 있는 대회에 8개 홀까지 더하면 총 114개 홀에서 보기 없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대회 첫날 1라운드 8번 홀까지 보기 없는 플레이를 펼친 것입니다. 이는 골프 왕자 타이거 우즈가 2000년에 달성한 110개 홀 연속 노보기 기록을 뛰어넘은 기록입니다. 네, 끝으로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 9월 한 달간 특별 단속을 벌인다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추석을 전후해서 외국 식료품 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수입 축산물을 점검하고 축산물 밀수 단속과 검역에 나서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등 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반입되는 화물 컨테이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3명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우리 경제계에 미치는 메시지와 파장을 중심으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최양호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법원은 어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 대통령과 재벌이 얽힌 정경유착의 결과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실제로 존재했고 이를 위한 묵시적 청탁도 있었다고 본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뿌리 깊었던 정경유착을 단죄하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 네. 어제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가요 원래 이름이 정치경제학입니다. 그리고 1903년도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윤리학에서 나온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것은 고도의 윤리를 바탕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벌이라는 이름 그리고 재벌이 한국 경제의 이런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공에 의해서 좀 간과됐던 부분들을 다시 돌이키는 그런 부분들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상인 교수님께서는 어제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법 정의와 국민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의 기본이 바로 법의 지배입니다.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에 무관하게 동일한 원칙과 동일한 잣대가 적용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횡행했는데 그 이면에는 바로 재벌 총수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고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던 어두운 사법의 부정이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 사법 부정의 역사를 바로 세워라고 하는 것이 촛불 시민들의 염원이었고 그런 염원이 반영된 대법원의 판결이다. 우리 사법부가 바로서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경유착에 대한 단죄라는 판결의 의미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 경제계 또 정치계에서 정경유착은 여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근데 이 이제 나오는 단어들에 네. 대해서 좀 반대하는 네.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묵시적 청탁. 그걸로 걸면은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갑이 부당한 요구를 을에게 했는데 을이 거부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실 중형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청탁에 대해서 어떤 소위 말하는 범위와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묵시적 청탁이라는 이유로 지금 큰 벌을 내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씁쓸하죠. 왜냐하면 경제, 법, 윤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리뭉실한 개념이 아니라 명확하고 잣대가 있는 학문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했고요. 정경유착의 고리 이 끊는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한 발을 더 디딘 점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상황은 어떤 것 같아요? 꼭 삼성뿐만이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 날씨가 변하는 게 아니고 기후가 변하고 있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의 우리가 산업계의 동향이 크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에 제조업 중심의 그런 사회에서의 정경유착은 이제는 하라 그래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과 법으로서 충분히 다릴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것을 인위적으로 한다 그래서 또는 인위적인 그런 방법으로 막는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고요. 더 큰 자본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많은 고려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좀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수동적인 뇌물 제공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2심 재판부가 그렇게 판결을 내렸었는데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뇌물로 인정을 했었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박 교수님께서 반론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맨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현재의 정경유착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지금 답변해 주시기 이번 바랍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만 이런 부패, 특히 권력층과 또 우리 재벌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치 경제 최정상에 있는 두 기득권 집단이 벌이는 부패 행위는 은밀합니다. 네. 그리고 흔히 그런 말 하죠. 선수끼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치를 주고받으면 대부분 아는 거고
그걸 굳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도 다 아는 그런 식의 뇌물 공여와 부패가 지금까지 만연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알 수는 없죠. 네. 은밀한 부패 행위고 이런 은밀한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대법원의 묵시적 청탁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말 소유권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은 저는 적절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너무 구체적인 것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빠져나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소유권, 형식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 처분을 하지만은 뇌물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뇌물에 대한 단죄, 부패를 막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그 점에서 대법원이 판단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묵시적 청탁 부분도 네.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삼척 동자도 아는 것입니다. 1997년부터 승계는 시작됐고요. 2차 승계 작업은 2014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2014년에 제일모직 일부를 합병한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바꿔서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2015년에 잘 아는 제일모직, 구 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이 합병하면서 합병 비율에 대한 문제, 국민연금 네. 문제가 불거진 1년의 과정이 승계를 위한 준비 작업이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미전시라는 기구가 시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증거에서도 나타났고요. 재판 이전에 객관적인 자료들에 의해서도 이미 분석이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것을 현안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현안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뇌물을 주고 최고위층에서 부패와 뇌물 전달은 그런 식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면은 부패공화국을 만들어주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저는 2심 결과는 정말 유감스러웠고 그것을 바로잡았다는 데서 의미가 있고 이런 판결이 나옴으로 인해서 재벌들이나 정치인들이 정경유착과 부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그 유혹에서부터 조금이라도 떨칠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임 교수님께서는 어제 대법원 판결을 높게 평가한다는 입장이시고 우리 최 교수님께서는 이의를 제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평창 올림픽에 한전이 800억을 후원을 했습니다. 뇌물인가요? 묵시적 청탁이 있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지금 정경유착이라든가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을 다 큰 변수로 놨을 때는 어디서 이것을 끊어야 되는지 과연 기준은 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결론부터 먼저 땡겨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법제화를 해야 되고 법률과 시장에서의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나눠야 되는데 지금 뭐 이는 뭐 이런 이 상태의 그런 뭐 사건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과 다른 사례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판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승계 작업에 대한 현안이 있었다라는 부분 그게 확실히 인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에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줬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네, 말씀을 하시죠. 제3자 뇌물 부분에서 이제 현안이라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영재스포츠센터 16억에 대한 뇌물, 제3자 뇌물에 대해서 이야기고요. 말 3마리라든지 또는 코어 스포츠는 2심에서조차 뇌물 행령을 인정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서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판례법도 사실 실증법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저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동계올림픽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 공식적인 행사라든지요 또는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어떤 도움을 청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뇌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죠. 지금은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 개인적으로 불러서 개인적인 목적의 재단이라든지 사용을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한 것이죠. 그것을 알고 돈을 줬다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편의를 기대하고 줬다는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 해석에 따라서 지금 뇌물 여부가 갈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이 굉장히 명확한 이번에 사법농단 사건을 통해서 법원이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재벌들이 앞으로 자기 행동들을
되돌아보면 된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어제 대법원 선고가 나온 이후에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반성한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고요. 자, 어제 판결에서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게 이제 서울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주어진 횡령액 그리고 뇌물 액수가 기존의 36억 원에서 86억 원으로 50억 원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50억 원 이상이 되게 된다면 현재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인데 다시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구속이 되면 삼성이 흔들리고 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또 흔들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뭐 시간은 좀 벌었죠.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파기 환송심이 이제 다시 시작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이제 50억을 넘어간 부분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각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에 신동빈 회장이 70억의 뇌물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집행유예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또 실형을 1년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2심에서 나왔던 그런 뇌물로 인정된 부분은 개인이 삼성전자에 다 변제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경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마련이 돼 있다고는 보여집니다만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제 10월 26일이면 삼성전자 사내이사의 그런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갖고 주주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 1번, 그다음에 2번, 그다음에 이제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지금 뭐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이 합병 과정에 대해서 지금 ISDS를 걸어놨는데 1조가 넘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다툼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사실 뭐 한일 또는 미중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엄중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의 일신에 관한 문제가 또 최우선 과제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타격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상인 교수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도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건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1년 감옥에 갔을 때 그 상황을 보시면은 사실 그때 실형 5년 내려질 것이라는 기대 또는 예상을 삼성이나 재계에서 별로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에 감옥에 있을 때 삼성전자 경영에 문제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삼성에서 지금까지 수행했던 가장 큰 M&A, 하만이라는 전장회사를 사들이는 M&A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재벌들이 평상시에 늘 하는 말이 우리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이미 갖고 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총수가 감옥에 가면 갑자기 총수 1인 때문에 회사가 흔들린다고 말을 바꿉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1년뿐만이 아니고 과거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실형을 살았을 때 상황을 보면은 옥중 경영이라고 해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감옥에서 다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없다고 삼성전자가 경영이 힘들어지고 이런 것은 사실상 저는 거의 프로파간다 수준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글로벌 기업이 특정 개인이 감옥에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흔들린다면 이거 자체가 문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기환송심 이전까지 6개월 내지 1년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거기에 충분히 좀 대비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왕조적인 1인 경영이 아니고 근대적이고 민주적인 주식회사로서의 경영체제, 글로벌 기업 삼성이 해야만 된다.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고요. 파기환송심 가서 50억 이상이면 5년 이상 실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형을 재판장이 직권으로 반을 할 수가 있어서 2년 6개월 해서 집행유예 또 선고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신동빈 회장하고는 좀 케이스가 다르죠. 지금 미르라든지 K 재단 때문에 신동빈 회장 문제는 있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이거보다도 더 아주 개인적인 또 구체적인 코어 스포츠라든지 말 정유라 말 문제라든지 영재 스포츠 이런 쪽이고요. 이게 또 아까 전에 변제를 개인이 했다고 하셨는데 변제했다는 게 경감 사유가 될 수는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지만 크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건 무전 유죄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거기는 횡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뇌물과 횡령이 둘 다 걸려 있고요. 뇌물이 86억 이상의 그것도 굉장히 재질이 나쁜 범죄예요. 지금 이런 범죄를
5년 미니멈 징역형을 준 1심도 저는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중소기업인이라고 하면은 몇 년을 받았을까요? 저는 10년 이상 받는 게 정상적인 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법에서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의 이 취지를 잘 살려서 형량 부분에서 정말 사법 정의와 상식이 살 수 있는 그런 형량을 꼭 정해 주시길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토론을 서서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그동안에 교수님께서는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생각에서는 지금도 뭐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실 재벌 개혁을 포기하고 친재벌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었고요. 이 와중에 대법원마저 사실 구태를 되풀이해서 재벌들 유전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전 참 우리 사회 희망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대법원이 사법 정의를 세우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화답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재벌 개혁을 통해서 지금 비상식 비정상적인 이 상황을 해소해야만 한국 경제가 정말 포용적 성장을 할 수 있고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적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 교수님께서는 재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벌 개혁이 재벌 해체를 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재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뭐 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실 삼성전자 같은데 반도체 분야 박사만 1,000명이에요. 전자 전체로는 3,000명이에요. 기술력, 경영력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씨가 바뀐 게 아니라 기후가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은 제조업이 유통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재벌 개혁이 아니라 재벌 활용론자거든요. 네. 그럼 중소기업 뭐 이런 등등의 뭐 여러 가지 우리 상생 방안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벌 해체 중심에 대한 재벌 개혁보다는 재벌을 어떻게 다시 4차 산업혁명에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재벌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벌 개혁을 해체라고 생각 안 한다시는 말씀은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 오해나 그런 식의 프로파간다가 사실상 재벌 개혁의 본 취지를 흐트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 교수님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기회와 유인입니다. 기회와 유인이라는 게 공정한 기회가 지금과 같은 경제력 집중 상태, 단가 어려치기, 기술 탈취가 만연한 상태에서 일어날 수가 없죠. 그걸 바로잡자는 것이죠. 근데요, 가장 재밌는 거는 대만이랑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했지 않습니까? 사용으로 해서 수출 중심에 나는데 대만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한국이 그나마 2% 3%대의 경제 성장률을 가는 건 재벌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자기네는 재벌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블랙홀로 빨려들었다. 재벌이라는 큰 중심으로 자기네들이 한번 다시 재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봐선 재벌에 대한 명암이 있습니다. 특히 뭐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 중에 이스라엘의 재벌 개혁을 참 잘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재벌 개혁의 목적은 뭐였냐면, 그런 재벌 구조도 봐지만 소득 불균형을 바로잡고 물가를 잡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적으로 효과적으로는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보다 지금 소득 불균형이 더 심한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4년째 5년째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진짜 총체적으로 한번 마스터 플랜 방향성을 잘 잡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인 교수님께 끝으로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가 조금 잘못됐는데 이스라엘 재벌 개혁이 물가라든지 소득 분배 목적으로 한 건 결코 아니고요. 경제력 집중 해소가 목적이었고, 경제력 집중 상태가 지속되면은 중남미형 국가로 갈 수 있고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한 것이고요. 재벌 개혁을 통해서 그걸 방지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런 개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재벌 개혁은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다원주의에 기초한 것이죠. 시장 경제나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집중이 일어나면, 권력의 집중이 일어나면은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기회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공정한 기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상을, 정당한 보상을 받고 약자들은 그만큼 사회 안전망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한 단계 우리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시점, 그것을 하자는 것이 재벌 개혁이지, 재벌 청소를 미워한다든지 재벌을 악마한다라든지 그런 것은 프로파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통령과 재벌의 정경유착에 대한 단죄라고 하는 어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의 의미부터, 그리고 재벌 개혁을 둘러싼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 최양호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대법원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수납원을 자회사로 파견한 것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납원은 곧 도로공사의 직원이라는 겁니다. 6년을 끌어온 직접 고용 갈등, 수납원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의 판결 소식을 접한 수납원들은 기뻐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수납원의 업무 수행 자체를 지시했다고 볼 수 있다며 양측의 파견 근로 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수납원 368명에게 직접 고용의 길이 열렸습니다. 어제 판결은 지난 2013년 외주업체 소속 수납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지 6년 만에 나왔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도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도로공사는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습니다. 지난해 도로공사가 자회사 고용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수납원 6,500명 가운데 1,500여 명은 자회사로 들어가길 거부했고 결국 해고됐습니다. 자회사에 고용된다 해도 톨게이트 무인화 정책이 진행되면 고용은 계속 불안정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25명의 수납원들은 서울 요금소 위에서 62일째 고공 농성 중입니다. 해고자 1,500명이 모두 직접 고용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고용이 돼서 현랑 1시에 같이 내려가.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후속 조치에 대해선 9월 초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꽤 시원해진 걸 보면 이렇게 여름이 또 가는구나 싶습니다. 여름 막바지에 떠날 여행지, 오늘은 강원도 영월로 가보겠습니다. 노시훈 여행 작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영월하면 또 지형상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특이한 경관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예. 그 영월은 동강이 서강을 만나서 남한강이 되어서 흐르기 시작하는 합수점입니다. 그러니까 부딪혀 흐르는 물길이 절경을 많이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단종의 유배지로 유명한 청룡포라든가 그리고 고시굴 그리고 70m 입석인 선돌 등이 있고 하지만 요즘 영월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곳은 한반도 지형입니다. 네. 물길이 한반도 지형은 그러니까 물길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산을 만나면은 물길이 산을 뚫지 못하고 돌아가게 수밖에 네네. 없습니다. 뭐 물은 산을 넘지 못하고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한다. 뭐 산자 분수령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물길이 급격하게 돌다 보면은 복주머니 형태의 지형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몇 곳은 한반도의 지형을 정말 쏙 닮은 곳이 있고요. 이런 곳들이 전국적으로 한 20곳 가까이가 있는데 너도나도 우리 지역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조격이 사실 영월의 한반도 지형입니다. 네. 그래서 영월은 자기네 원조인 것들을 강조하고 싶어서인지 영월이 한반도 지형이 위치한 곳이 서면인데요. 면의 이름까지 개칭을 했습니다. 한반도 면으로. 그래서 영월군 한반도 면입니다. 네. 작가가 워낙 박물관 전문가시기 때문에 네. 박물관 얘기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곳은 박물관 특구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역규제특례법이라고 하는 법에 따른 박물관 특구인데요. 한마디로 이 법을 말씀드리자면은 각 지자체에게 정부에서 뭐 하나는 밀어줄게 라고 했을 때 영월은 그럼 우리는 박물관을 밀어주세요 하고 박물관을 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인구 4만 영월에 박물관이 약 지금 23곳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곳이 이제 강원도 탄광문화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7, 80년대 예. 탄광 사업이 번성했던 그때 그 시절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요? 예, 영월광업소가 운영됐었고요. 영월광업소의 사무실 공간을 현재 전시 공간으로 꾸며놓고 그곳이 북면 마차리입니다. 마차리 탄광촌을 재현해놨습니다. 그곳에서는 광부들이라든가 광부들의 가족들이 생활했었던 일상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세트로 재현해놓고 모형으로서 그 사람들의 생활상들을 재현해놓고 옆에 있는 탄광 실제 탄을 캐던 탄광은 현재 탄광 체험촌으로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라디오스타 박물관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영화 라디오스타를 찍은 곳이 또 이 강원도 영월이라서 박물관도 세워졌네요. 예. 주 소재도 영월에서 이루어졌고요. 실제 촬영도 영월 올 로케이션 영화로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박물관을 가보면은 영화 라디오스타를 소개하는 코너는 물론 있고요.
그리고 더 넓은 코너는 라디오의 역사라든가 실물 라디오의 현황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한 층을 더 올라가면 라디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체험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DJ 체험을 한다든가 네. 영상에 나오는 것을 보고 더빙을 본다든가 하는 그런 체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숲과 강이 또 둘러싸고 있어서 예. 공원 같은 박물관이다. 맞습니다. 앞으로 동강이 흐르고요. 네네. 뒤편에는 숲이 이렇게 작은 숲이 있고 안에 뭐 온에어라고 하는 그런 카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자체가 박물관을 혹시 안 들어가더라도 그곳이 작은 뭐 어떤 공원 같은 그런 곳들을 그런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 라디오스타 영화 속에서도 나오지만 그 7, 80년대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들이 영월 곳곳에 또 숨어져 있죠. 예, 예. 영월은 세트를 별도로 세우지 않고도 7, 80년대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영월 사람들이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실제로 이곳에 보면 영화의 소재가 됐었던 영월 KBS는 물론이고 뭐 별마로 천문대 그리고 뭐 청록다방, 명동화원이라든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무슨 철물점, 그다음에 무슨 뭐 모텔 뭐 이런 등등 철길까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고요. 현재 청록다방 같은 경우에는 그때 영화에 나왔었던 그 감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찻잔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 영업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별마로 천문대라는 곳을 앞서 언급을 예. 해주셨는데 여름밤 예. 별을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요. 예. 별마루 천문대는 영월 복례산 정상 800m쯤인데요. 일단 지대가 높으면은 별이 가까울 수밖에 없고요. 날씨가 네. 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별을 바라보는 고요한 정상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곳은 연평균 별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제1의 조건이 기상 조건이거든요. 네. 별을 볼 수 있을 만큼 맑은 날씨. 196일이기 때문에 연중 이틀에 한 번 이상으로 볼 수 있는데 비교해 보시려면은 196일인데 우리나라 평균은 116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날짜 그러니까 맑은 날짜가 이곳에는 더 많다는 거죠. 별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네. 그리고 광원이 적기 때문에 광원이 적기 때문에 또 다른 재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올라가는 동안에 이런 가로등 같은 것들이 전혀 없어가지고요. 네. 내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태우고 가는 아이들이 막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도 굉장히 재밌어하는 뭐 그런 것들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홍보를 하늘을 올려봐도 별, 땅을 내려다봐도 별 이렇게 예. 뭐 영월군이 홍보도 예, 한다고 영월에 그러던데. 3개의 별이 있다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네. 하늘의 별, 영월 읍내의 별, 네. 세 번째 별이 라디오스타. 아,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 곳에 올라가서 별을 또 뭐 맑은 날은 많다고 하지만 특별히 별을 좀 잘 볼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습니까? 별을 제가 운영 팁을 말씀드릴게요. 네. 별을 볼 수 있는 팁들은 뭐 망원경이 좋고 날씨가 네, 좋으면 네. 볼 수 있는데 저녁 8시, 9시, 10시 세 차례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8시부터 11시까지 7차례를 운영을 하는데 30분 간격으로.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토일이 주말이 아니고 금토가 주말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금토가 굉장히 좀 많이 사람들이 붐비는 반면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산하게 관람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가신다면은 이건 팁이 되겠네요. 주의하실 점은 8월 말이라고 지금 현재 낮 시간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가면 저녁에 올라가면 춥습니다. 긴팔이 맞는데 긴팔로 입고 가시기보다는 반팔로 가시고 위에 한 덮었을 수 있는 자켓 정도를 착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단체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천문과학교육원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별도 보고 그리고 또 별을 보면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네. 곳들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온라인 예약은 또 하셔야 되고요. 예,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월의 음식은 뭐가 유명합니까? 뭐 강원도 산촌이 공통으로 공유하는 곤드레밥이라든가 그리고 뭐 산채 비빔밥, 막국수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요. 장릉 근방에 가면은 보리밥 식당들이 여러 군데가 밀집해 있습니다. 보리밥집을 먹을 만하고요. 그리고 영월 읍내에 서부시장이 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서부시장이라고 안 부르고 새벽시장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더 많이 부릅니다. 이곳에 가면은 메밀 전병 그리고 메밀 부치기가 있고 재밌게 먹을 수 있는 올챙이 국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챙이 국수는 국수가 가닥이 짧아가지고요. 젓가락으로 못 먹고 수저로 떠먹는 국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음식 예, 소개? 맞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시훈 여행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들의 화를 달래기 위해서 제물로 바쳐진 아이들. 페루 옛 문명 유적지에서 아이들 유해가 또 발굴이 됐습니다. 220여 구입니다. 어환이 기자입니다. 사람의 척추, 갈비뼈 등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일부엔 피부와 머리카락도 남아 있습니다. 한 걸음도 되지 않는 거리엔 다른 유해들이 묻혀 있습니다. 페루 수도 리마에서 북쪽으로 700km가량 떨어진 치무 문명 유적지에서 현지 시간 28일 227구의 유해가 발굴됐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어린이 유해로는 가장 많습니다. 모두 4살에서 14살 사이로 추정됩니다. 유해들은 대부분 머리가 바다 쪽을 향하도록 묻혀 있습니다. 약 500년 전 신들의 화를 달래는 의식에 바쳐진 제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잉카 문명 전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컸던 치무 문명은 달의 신을 숭배하면서 어린이와 동물을 제물로 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a sumando a lo que hemos hecho el año pasado y el 2016, aquí hemos sumado una nueva cantidad de niños sacrificados de la época chimuno. 이 지역에선 지난해 4월에도 어린이 140여 명과 라마 200여 마리의 유해가 발굴됐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프로야구 KT가 어제 수원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두산 베어스의 거센 반격을 막아내며 11대 8로 이겼습니다. 지난해 신인 왕이었던 KT 강백호는 프로 입단 후 처음으로 말로 홈런을 쳤습니다. KBO 리그 통산 890호, 그리고 올 시즌 32번째 터진 말로 홈런입니다. KT는 팀 한 시즌 최다 승 기록을 지난해 59승에서 올해 61승으로 늘리며 승률 5할에 진입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의 외야수 박혜민이 6년 연속 20도루에 성공했습니다. 박혜민은 어제 대구에서 열린 SK와의 경기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5회 말 도루를 추가했습니다. 박혜민은 2014년부터 이번 시즌까지 6년 연속 20도루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KBO 리그에서 6시즌 연속 20도루를 성공한 선수는 박혜민을 포함해 정근우와 김주찬 등 9명뿐입니다. 여자축구 WK리그 현대제철이 서울시청을 상대로 5골을 쏟아내며 개막 19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현대제철은 어제 따이스의 멀티골과 장슬기의 도움 해트트릭을 앞세워 5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3연승을 따낸 현대제철은 개막 이후 17승 2무를 기록하며 무패 우승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현대제철 최인철 감독은 어제 한국 여자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되면서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아침 출근길 대체로 맑은 편이지만 곳곳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가 그치는 등 대기가 상당히 불안정한데요. 오늘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후까지 최대 30mm로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안개도 짙습니다. 가시거리 200m 안팎으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광주 28도, 대구가 29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3, 4도 높겠습니다. 북한도 한낮 기온 30도를 밑돌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잠시 물러났던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일요일 남부와 제주에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길게는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원심을 모두 파기환송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승계 작업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여야 합의대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습니다. 청문회 일정이 담긴 계획서가 증인 문제로 채택되지 못한 건데 가족들을 증인으로 부르라는 자유한국당과 그럴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반도체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는 2차례 수출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완전한 수출 규제 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이 더 강화됐음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대외적 국가수반으로 활동하기 위한 기반을 또 한 번 공고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